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중국 항저우에 사는 왕 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탄위민은 최근 유학 생활을 막 정리하고 귀국을 했어요. 영국에 살았었는데 한동안 얼굴도 못 보고 또 영국은 어떨지 둘이 수다 떨 생각에 설레하면서 저녁 약속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물론 위챗으로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무슨 일 있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 왕 씨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취했죠. 그러면서 야, 너네 타니민이랑 연락돼?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왕 씨가 불길함을 느낀 건 그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13일 낮 이후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왕 씨는 급하게 탄유민의 부모님 연락처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통화를 해요. 근데 아버지 역시 같은 날 점심쯤 딸과 연락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즉각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이후 탄이민 실종은 공안에 알려지면서 소방대, 치안관리단까지 총 100여 명이 그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먼저 이 실종 여성 탄이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녀는 1995년 항저우 태생입니다. 아버지가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풍족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죠.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잘 살아왔는데 또 공부도 잘해서 2013년도에 중국 명문대 저장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유학길에 올라서 하고 싶은 학업을 다 마쳐요. 2018년 겨울 고향인 항저우로 귀국을 했죠. 이제 중국에서 창창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 확인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항저우에 있는 유명한 관광명소 영은사 비례봉 관광지구였습니다. 여긴 산세가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영은사, 이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래된 사찰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는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 평소 사람들이 많이 북적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탄위민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아무래도 친구를 만나기 전에 홀로 좀 관광지를 찾아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휴대폰 위치를 파악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여기 완전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녀가 목격된 이 관광지구로부터 차로 무려 2시간이나 떨어진 장쑤성 난퉁시로 나옵니다. 이 수사는 혼란에 빠졌죠. 장쑤성? 아니, 여기엔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또 무엇보다 친구랑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갔는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실종 다음 날인 11월 14일 낮 1시. 따르릉 하고 탄위민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딱 봤는데 발신자가 딸 탄이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 아니었는데요. 여보세요? 제가 이 핸드폰을 주웠어요. 따님이 분실했나 봐요. 전화의 주인공은 그 비례봉 관광지구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13일 낮 3시쯤에 연화봉 근처에서 이 휴대폰을 주웠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이 전화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들고 자기 집까지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신호가 엉뚱한 장쑤성에서 잡힌 거고요. 아니, 그걸 왜 가져가? 그 탓에 탄이민의 마지막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건 수사를 늦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진술에 따라 탄이민의 마지막 장소는 비례봉 관광지구에 있는 여러 산봉우리 그중 하나인 연화봉 근처이다 라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서야 구체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먼저 CCTV 영상에 따르면 11월 13일 오전 11시 5분 탄이민이 관광지구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계속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막 몇 분이나 멈춰 서서 찍을 만큼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그런 기색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다 한 20분이 지난 11시 26분, 그때 이후로는 이 관광지구의 CCTV 어떤 곳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산속에 있는 관광지라서 CCTV가 모든 곳을 비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한편 그녀가 실종된 순간부터 탄휘민이 재학 중이던 저장대 학생과 교수님들, 또 가족과 친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각종 SNS에 실종된 탄휘민을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또 제보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렇게 안팎으로 수색이 거듭되던 11월 16일 새벽, 결국 탄휘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연화봉 절벽 아래에서 추락한 상태로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또 대중들까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니,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건 혹시 그녀가 산속을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사를 당한 걸까요? 아니요. 이 사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벽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에 특이점이 있어요. 바로 가슴과 복부, 목, 수차례 흉기에 찔렸고 또 베어있는 상처입니다. 단지 절벽에서 떨어진 거라면 이런 상처가 남지 않았겠죠. 게다가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몸에 성추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던 겁니다. 수사는 즉각 강력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수집됐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11월 17일, 중국 남부의 광시장족 자치구 계림시에서 24살의 용의자 숑지청이 검거됐어요. 혐의는 금세 확인이 되었고 검거 2주도 지나지 않은 11월 28일 인민경찰은 그를 살인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일단 피고인 숑지청은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죠. 급기야 빚을 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간 거액의 도박 빚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협박합니다. 장기라도 내놓으라고요. 이 때문에 숑지청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었고 급기야 거식증에 걸릴 정도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돈을 갚을 생각은 없고 그는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타 지역인 항저우까지 도망쳐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라고 안전할까요? 사실 그들의 레이더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분명 발각될 거예요. 이때 그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삶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스스로 자초한 파멸의 길이었죠. 그런데 혼자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게도 죽긴 죽을 거지만 누군가와 함께 죽으면 내가 저승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길 동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또 빠르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숑지청은 항저우에 온 며칠 내내 연화봉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어슬렁거렸어요. 왜 어슬렁거렸냐? 함께 죽을 그 동무를 찾아 헤맨 거예요. 분명 눈 풀린 사람처럼 좀비같이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마땅한 타깃이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간 홀로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던 13일, 또다시 연화봉을 찾은 숑지청은 그날 마침 정상 부근에서 하필 여기를 혼자 구경하고 있던 탄휘민과 딱 마주합니다. 보니까 젊은 여성의 혼자 온 관광객. 그건 숑지청의 저승동무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당시의 시각이 낮 12시입니다.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 아주 환한 대낮이죠.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먼저 살폈고요. 다음으로 미리 챙긴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그냥 곧장 타니민에게 돌격했어요. 가슴과 복부 여러 차례 찔렀고요. 타니민이 막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그렇게 신음하는 그녀를 그 길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타니민 추락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적으로도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철철 나오고 있는데 혹여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보는데 그곳이 이 관광지구 내에서도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었어요. 그녀의 외침은 그냥 메아리 속에 묻혀버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파트가 등장합니다. 숑지청의 잔인한 범행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는 터벅터벅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쓰러진 타니민 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녀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후 다시 칼로 그녀의 목을 여러 번 베어냈어요. 잠시 후 타니민에게선 더 이상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숑지청은 추후 바로 이 대목에서 자신도 그녀 옆에서 죽으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대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안 되겠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승동무 만들려고 죽였다면서 지는 정작 죽음을 피한 거죠. 겁이 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피 묻은 흉기, 옷까지 다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냥 여성을 죽여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 7월 26일 항저우 법원은 숑지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동기와 잔혹한 범행 방법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숑지청은 판결이 너무 무겁다 라면서 항소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는 뭐라고 하냐면 숑지청이 도박빚에 쫓겨서 막 지금 사채업자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떨었지 않냐.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다음 대목이 가장 어이가 없는데요. 변호사가 말하길 이 숑지청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저학력자이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미신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 길에 저승길에 동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믿었다. 그걸 좀 참작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강제추행 역시 단 한 번만 하지 않았냐라며 감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 주장과는 다르게 숑지청의 주변인들은 그가 평소 정신적 문제가 있었나? 다들 갸우뚱했어요. 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생각나시죠? 범행을 한 직후에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이건 정신 이상을 논할 수 없죠. 오히려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분명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쓰는 걸 보니까 범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변호사가 말하긴 했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숑지청은 검거가 됐고 난 후에도 한동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공판에 와서도 갑작스럽게 내가 한 자백 다 거짓이다 이렇게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판장은 여기서 이 숑지청이 이미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한 게 매우 비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그에게 또 한 번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죠. 평소 우리가 중국은 좀 판결을 시원하게 혹은 무자비하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초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케이스, 숑지청에게 내려진 사형은 이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심 요청 허용되지 않았고요. 사형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2020년 7월 숑지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형사 절차는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힘겨운 싸움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유명 관광지였고 또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즉 적어도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라면 어느 정도 경비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죠. 경비가 좀 더 잘 되었다면 애초에 가방에 칼을 품은 사람의 입장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송지청은 범행을 하기 전에 이 연화봉 인근에서 자그마치 사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지형까지 완전히 파악한 거죠. 보니까 연화봉 여기가 비교적 관광객도 많지 않고 또 CCTV도 없고 상주 직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최적의 범행 장소였던 거고요. 심지어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사실 사건 발생 시각에 인근, 좀 멀리 있긴 했지만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들이 어렴풋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산을 하고 나서 경비원한테 내가 뭔가 그 여자의 비명을 들은 것 같다 라고 사실 알렸거든요. 하지만 업체 측에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어떤 경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죠. 탄유민의 유족들은 관광지가 보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살인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사과와 시종 조치를 요구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아니,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곳이라면 보안, 경비, 당연히 그 업체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 유족들의 입장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 내가 동정은 가지만 어떤 장소에도 나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탄위민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처럼 이제 더 이상 피해자 탄이민도 그리고 범인 송지청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순 없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남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지난 2018년 6월 9일 밤 9시 42분이었습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265호가 도쿄역을 출발해서 신오사카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신칸센은 우리나라 KTX와 비슷한 고속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열차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에 들어 있거나 또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신요코야마역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12호차 객실 뒤쪽을 기준으로 2열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 도망쳐요! 라고 외쳤고 승객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게 되죠. 이 일어서 있는 남성, 한 손에는 작은 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했죠. 자, 이때 가해 남성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바로 38살의 회사원 우메다 씨였습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이틀간의 사내 연수를 받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근데 평소에도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에요.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제압을 했고 사람들한테 도망가라고 소리친 상황이었죠. 순식간에 이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승객들이 정신없이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와중에 아까 공격당했던 여성이 그 남자의 도끼에 찔려가지고 어깨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 역시 뒤에서 우메다 씨가 도와줘서 몸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범인은 우메다 씨를 밀쳐내고는 이번에는 통로 쪽에 있던 다른 여성을 도끼로 공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참고 사진인데요. 검은색이 가해자고 빨간색이 피해자 여성들입니다. 파란색이 우메다 씨인 상황이죠. 우메다 씨가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범인을 제압했고 결국 이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요.
마침 도망치던 승객 한 명이 다행히 열차 비상 알림을 눌렀고요. 그 알림을 CCTV로 이제 확인을 한 기관사와 차장이 관제실의 상황 보고했고 바로 객실로 달려왔죠. 사건이 발생한 지 2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차장이 12호차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열차 복도가 피로 흥건했고요. 흥분한 범인이 도끼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때 차장이 좌석 시트 하나를 떼어내서 방패로 삼았고 범인한테 천천히 접근해요. 그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던 사이 오후 10시 3분이 됐고요. 열차는 다음 역인 오다라와 역에 긴급하게 정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도끼를 든 범인은 현장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도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신칸센 열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승객과 시민 모두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그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범인을 제압했던 회사원 우메다 씨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몸싸움 과정에서 범인이 도끼로 수차례 찔렀다고 하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가슴과 어깨 그리고 몸 전반에 무려 60개의 상처가 발견됐죠. 나머지 여성 승객 2명은 중상이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열차에 타고 있던 전체 승객은 약 880명. 어쩌면 이 사건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도 있었지만 우메다 씨의 용감한 희생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도대체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잡혔을 때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체포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가에 있는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나를 막으려고 하는 자는 제가 멋지게 치웠죠. 신칸센 열차 살상 사건의 범인은 1996년생, 당시 22살의 코지마 이치로입니다. 그는 나고야 인근 아이치현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날 도쿄역에서 나고야역까지 향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채 열차에 탑승했어요. 자, 먼저 이 범인의 가정 형편을 좀 살펴보면요. 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고 또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집안입니다. 코지마 또한 어린 시절부터 좀 조용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애가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달이 났어요. 걱정 끝에 아이를 아동 보육센터에 맡게 되는데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다 보면 말을 금방 배울 거다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코지마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돼요.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건 발달장애의 일종이고 그 자폐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와는 좀 다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언어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적응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는 무관심한데 또 반면에 내가 관심 있는 거에는 거의 집착 수준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도 있어서 좀 어렵고 고집도 좀 비정상적으로 센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언어 외에도 이렇게 말을 할 때 표정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말의 억양이 굉장히 기계음처럼 단조롭고요. 얼굴에 표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인 증상 소견이 있죠. 대개 이 증후군을 가지면 4살에서 11살 사이에,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에 감지가 되고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가족 상담을 받고 사회기술 훈련을 하고 행동치료 이런 적절한 지원만 병행이 되면 사실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걸 단순히 장애로 보기보단 그냥 차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코지마의 어머니는 무심했습니다. 크면서 애가 저절로 낫는 거야 라면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걸 거부해요. 아버지 또한 그냥 애가 좀 성장이 느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코지마의 보육교사만이 걱정을 하면서 어머님 이거 특수학교나 병원을 가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부모는 한사코 우리 아이는 평범해요. 아니 평범해질 거예요. 라면서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렇게 코지마가 14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 역시 내가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가려고도 했죠. 하지만 정말 한심하게도 어머니는 약값이 비싸다면서 아이를 저지합니다. 코지마는 그렇게 서서히 사회 적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거예요. 중학교 입학을 한 후에는 아예 등교를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뤘죠. 어쩌면 그때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은요, 사내 아이가 엄격하게 자라야지 하면서 아이를 방치했고 또 심지어 맞벌이셔서 바쁜 탓에 점점 아이에게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지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새로운 물병이 갖고 싶다 라고 부모님을 조르죠. 이때 부모님이 누나한테만 새 걸 사주고 이 코지마한테는 중고시장에서 구했던 허름한 물병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여기에 화가 난 코지마가 부모님의 침실에 들어가서 마구 고함을 질러요. 그리고 그날 아이의 손에는 칼과 망치가 들려 있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에 코지마는 아예 집을 떠나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5년 동안은 아이가 단 한 번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4년 정도의 직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3년 만에 졸업을 해요. 빠르게 졸업을 한 거죠. 성실했어요. 코지마를 담당했던 그 직업학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얘가 신칸센 살상 사건의 용의자다라고 지목됐을 때 얘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믿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2015년 20대가 된 코지마는 전기수리사 자격증 덕에 한 기계수리 회사에 취직하게 돼요. 초반에는 일도 잘했고 대인관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공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합니다. 이유는 사내 왕따였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상사가 너 같은 놈한테 일을 가르쳐줄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코지마는 그때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과 만화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다 큰 어른인데 네 인생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하는 식으로 계속 그를 방치해버려요. 결국 그해 10월부터 코지마는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게 되죠. 가출을 해서도 왜 집을 나왔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하면서 어딘가 위태로운 삶이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돼서야 정신과 치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2달간 입원 치료 받았죠. 퇴원을 앞두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부모님 집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코지마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존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외할머니였죠. 부모님이 코지마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상황을 못 견뎌 하면서 결국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입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마저 외할머니 성으로 바꿔요. 너무 잔인하죠. 어쨌든 이 외할머니가 잘 보살펴준 덕분인지 코지마는 한동안 괜찮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너 나가서 좀 일을 해봐라 라고 말하지만 코지마는 그걸 또 잔소리로 들었고요. 결국에는 나는 자살할 겁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다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자가 됐고요. 그나마 생활비는 할머니 연금카드로 충당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코지마가 할머니와 연락이 닿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손자와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야, 내가 너를 그냥 없는 자식처럼 없는 존재로 생각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할머니가 그만큼 서운하다는 거죠. 그런데 코지마의 해석 능력이 좀 떨어졌던 건지 그는 이걸 파양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야 그럼 이제 내 주변에 정말 가족은 아무도 없는 거네? 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요. 그 길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하게 되죠. 신칸센 열차 사상 사건으로 검거된 코지마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좀 기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 법정에서 자, 이게 당신이 사용한 흉기 맞습니까? 하고 이제 도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거 이제 필요 없어요. 저 다시 사회로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걸로 죽일 건데요? 라면서 전혀 범죄를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죠. 이걸 사이코패스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심신미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2020년 1월입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코지마 이치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마자 코지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큰 소리로 환호하는 겁니다. 큰 이슈가 됐죠. 그냥 범죄자, 이 사람이 그냥 범죄자다라고만 봤으면 야, 너 완전 미친놈이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텐데 어쩌면 그가 살아온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나니 이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일본의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면회, 영치금 일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건이 터지고 취재차 기자들이 코지마의 가족들을 찾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걔랑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을 보냈으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남의 일인 것처럼 정말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일본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내기도 했죠. 씁쓸합니다, 정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2019년 3월부터 홋카이도 신칸센 전 열차에는 보안 요원이 동승하고 있어요. 또한 4월부터는 일본에서 열차 안에 포장되지 않은 칼을 반입하는 게 아예 금지되었고요. 덩달아 버스와 택시, 차에서도 포장이 되지 않은 흉기를 소지하는 건 금지됩니다. 아스퍼거스 증후군을 앓던 한 남자가 저지른 끔찍한 묻지마 범죄. 그가 휘두른 도끼는 방치와 외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고 여기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죠. 하지만 그를 그렇게 키운 부모 또한 무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